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보통 첨단 신기술, 무기체계가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공중 드론, 해상 드론, 지상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표적 추적, 그리고 전쟁 중에 도입된 다른 신형 시스템들은 전쟁이 지금 어떻게 치러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치러질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지난 세기의 무기체계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래되었거나 때로는 골동품에 가까운 무기체계까지도 첨단 전장에 맞게 효과적인 무기로 재활용하는데 특히 능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0년 전에 처음 개발되어 아직도 대적할 만한 무기가 없는 무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M2 브라우닝입니다. 원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참호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초현대적인 목적으로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바로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총을 마디우스라 부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이 상황이 왜 당분간 변하지 않을지 설명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예비 수단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작년을 상상해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이동식 대드론 부대가 개조된 벤을 타고 지정된 위치에 도착합니다. 이들의 주 무기는 초현대식 요격 드론 세트입니다. 이 소형 고속 드론들은 접근하는 러시아 드론을 향해 발사되어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거나 근처에서 폭발하여 격추시킵니다. 대원들은 들판에 멈춰서서 조용히 도로 옆에 요격 드론의 지상 통제소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륙 준비를 하며 헤드램프로 어둠을 밝힙니다. 요격 드론을 띄우기 전에 이들은 작은 쿼드콥터를 먼저 띄워 주변을 정찰하고 레이더 간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벤 안에서 군인들은 컴퓨터 화면으로 쿼드콥터의 진행 상황을 지켜봅니다. 갑자기 영상이 지지직거리는 잡음으로 바뀝니다. 무언가, 아마도 전자간섭이 정찰 드론의 신호를 방해했습니다. 요격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되었고 임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됩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자신들이 요격하라는 임무를 받고 출동한 그 날아오는 드론들에 맞서 무력한 처지가 아닙니다. 통제벤 옆에 세워진 픽업 트럭에는 그들이 신뢰하는 M2 브라우닝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M2 브라우닝은 퓨언선이나 메롭스 같은 최신 요격 드론만큼 첨단이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이 기관총을 운용하는 기동 사격팀은 전장에서 날아오는 러시아 드론을 막는데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이들이 모든 적 드론의 약 40%를 격추시킨 주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서방급 파트너들이 군사 지원의 일환으로 처음 M2 브라우닝 기관총을 보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무기의 유용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100년이 넘은 무기이며 기본 설계는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의로는 사라졌습니다. M2는 과거 전쟁에서 탱크, 장갑차, 참호 속 보병을 상대로 효과적이었던 것처럼 드론을 상대로도 똑같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제조업체인 벨기에의 FN 허스탈, 즉 FN 브라우닝 그룹의 일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M2 브라우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FM-맥 범용 기관총과 FM 미니미 경기관총도 생산하는데 미국에서는 각각 M240과 M249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FN 스카와 같은 소총과 5.56mm, 7.62mm, 12.7mm 탄환을 포함한 나토 표준 탄약도 생산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모든 제품 수요가 증가하지만 특히 M2 브라우닝의 수요가 가장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원인이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회사 대변인 앙리 드 아렌드는 최근 회사가 프랑스군을 위해 2000정의 M2를 개조, 업그레이드했으며 이 총기들은 2차 세계대전 중과 이후 미군이 프랑스에 남긴 것들이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총을 이곳에서 업그레이드해 새 것처럼 보증까지 제공합니다. M2 브라우닝의 큰 장점은 전 세계에 남아있는 물량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 총기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설계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표준 장비가 되었습니다. 1945년까지 미국은 200만 정이 넘는 M2를 생산해 연합군에 배포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기관총과 비슷한 목적의 현대 무기들이 도입되면서 생산 속도는 다소 느려졌지만 수만 정이 추가로 생산되어 공급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90여 개국이 아직도 이 중기관총을 현대 군대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M2 브라우닝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등장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는 미국, 캐나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탈리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022년 2월 28일에 인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무기들은 원래 러시아 보병과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진지와 도시에 진격하려 할 때 이를 공격하는 전통적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점점 드론 중심으로 변하면서 M2 브라우닝은 우크라이나의 다층 대드론 방어 체계의 핵심 중 하나로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M의 뛰어난 다재다능함 덕분입니다. 이 무기는 충분히 튼튼한 거의 모든 것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부터 M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으며 보편적인 설계 덕분에 어떤 M이라도 항공기, 선박 또는 지상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될 수 있습니다. M2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으며 달리는 차량, 항해하는 선박, 비행하는 항공기 등 모든 탈 것에 적극적으로 장착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M2를 전차, 하프트랙, 트럭, 구축전차 및 기타 차량의 표준 대공 기관총으로 채택했습니다. 미 육군 항공기에서는 M2가 P-51 머스탱과 P-47 썬더볼트의 주 무장으로 사용되었고 P-24 리버레이터와 P-17 플라잉 포트리스 같은 폭격기의 방어 무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P-17 폭격기는 최대 13정의 M2로 무장하여 대형 폭격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동안 적 전투기를 막아냈습니다. 한편 해군은 상륙정부터 전함까지 모든 함정에서 대공기관 총으로 M2를 사용했으며 F-4F 와일드캣 함재기와 PBY 카탈리나 비행정 같은 항공기에도 장착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건조된 사르고급 잠수함은 자기 방어를 위해 2정의 59경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의 상륙정에도 M2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해안경비대원들이 대공 및 해변 제압 임무를 위해 운용했습니다. 오늘날 미 육군은 여전히 M2를 지상승무원 운용 무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에이브럼스 주력전차인 M1A SCP-V3에서는 지휘관용 기관총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CRO의 원격 무장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역시 M2를 보병 지원 무기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신형 상륙 전투 차량의 주 무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M2 기관총을 함상 무기로 사용하여 소형 보트, 항공기, 드론을 격퇴합니다. 공군은 역사적으로 HH-60G 등 구조 헬리콥터에 M2를 장착해왔으며 현재도 구조 헬기와 기지 방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M2 중기관총을 픽업 트럭에 장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의 기동 방어팀이 필요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적 드론이나 포병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사격 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 있을 때 승무원들은 이 기관총의 오랜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상할 수 있듯이 오늘날의 M2는 80년 전과는 같은 총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개조와 개선이 이루어졌고 어떤 정확한 모델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설계는 1930년대 그 M2HB, 즉 중총열 버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새로 생산된 M2의 대부분 주요 부품들, 예를 들어 리시버, 볼트, 총열 등은 기존 모델과 여전히 호환되어 2차 세계대전 때 확립된 군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우닝 M2는 공랭식 벨트 급탄 기관총으로 클로즈드 볼트에서 발사되며 쇼트 리코일 원리에 의해 작동합니다. 이 기관총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50 BMG, 즉 12.7 곱하기 99mm 탄환을 사용하며 약 2900피트/초의 동일한 총구 속도와 지역 표적에 대해 약 2000야드의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에 도입된 M2의 최신형 버전인 M2A1에는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기관총의 주요 안전 결함과 정비 병목 현상을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21세기에도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헤드스페이스와 타이밍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클래식 M2에서 총열을 교체하려면 사수가 헤드스페이스, 즉 볼트와 챔버 사이의 간격과 타이밍, 즉 격침핀의 정렬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조정이 잘못되면 탄이 저절로 발사되거나 총열이 폭발해 치명적 고장이 발생, 부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M2A1 업그레이드는 헤드스페이스와 타이밍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제 총열 연장부가 정밀한 공차로 가공되어 사용자가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로써 위험한 무기 정비가 없어지고 조작 실수도 예방되었습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변화들도 있습니다. 원래 M2에서 과열된 총열을 교체하는 일은 느리고 2명이 필요한 작업이었으며 특수 도구와 게이지가 필요했습니다.
M2A1 업그레이드에는 탈착식 손잡이와 간소화된 잠금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조작자가 도구 없이 몇 초 만에 뜨거워진 총열을 교체할 수 있어 무기 사용 불가 시간이 줄고 승무원이 적의 사격에 노출될 위험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현대 기관총과 달리 원래의 M2에는 안전 스위치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역사적으로 우발적인 발사를 막기 위해 방아쇠 아래에 사용한 탄피를 끼우는 등 임시 방편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M2A1은 표준 수동 트리거 블럭 안전장치가 있어 약실에 탄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M2A1은 또한 향상된 광학 장비와 피탐지성 저감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슬롯형 소염기는 청구 화염을 최대 95%까지 줄여주어 야간 투시경을 사용할 때 일시적인 실명을 방지하고 사수의 시각적 노출을 감소시킵니다. 현대형 변형은 미시버 커버에 피카티니 레일이 추가되어 최신 광학 장비와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조준기만 있던 원래 설계에는 없던 기능입니다. 이제 매일 뉴스 업데이트와 가장 중요한 군사, 지정학적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밀리터리 쇼에서는 유튜브에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며 깊이 있는 군사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제 M2 브라우닝은 이론적으로는 구식 무기일 수 있지만 여러 면에서 M2A1 업그레이드는 최근에 도입된 다른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전에도 충분히 적합하게 만들어주며 어쩌면 그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일부 T-72 AMT 전차에서 원래의 소련제 NSBT 기관총을 M2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M2가 단순히 더 우수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NSBT는 12.7 곱하기 108mm 탄환을 발사합니다. 반면에 M2의 50BMG 탄은 약간 더 짧은 12.7 곱하기 99mm 탄약을 사용합니다.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무기 모두 전투에서 대체로 비슷한 성능과 유효 사거리를 제공합니다. NSBT는 M2보다 분당 발사 속도가 더 높아서 분당 약 700, 8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반면 M2는 분당 약 450, 600발 정도입니다. NSBT는 분당 더 많은 탄환을 발사해 더 높은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2 브라우닝의 약간 느린 발사 속도는 특히 지속 사격 시 더 나은 정확성과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M2 브라우닝, 이 NSB, NSVT보다 훨씬 더 유연한 운용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M2 브라우닝은 차량, 항공기, 해군 함정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지만 NSV, NSVT는 주로 차량에 장착되는 무기로 사용되며 그만큼 쉽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M2 브라우닝은 다양한 임무에 맞는 폭넓은 탄약 종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탄약 종류로는 인원 및 경장비 표적에 사용되는 706.7 그레인 M33 볼탄, M17 트레이서, 622.5 그레인 M8 API, 619 그레인 M20 API-T, 그리고 M962 슬랩 T 또는 사보트 경장갑 관통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볼탄, 트레이서, 철갑탄, 소위탄, 그리고 사보트 경장갑 관통탄까지 모든 종류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티 탄약은 직경 0.30인치의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며 1.34인치, 1.33인치 두께의 표면 경화 강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550야드에서는 1.34인치, 1300야드에서는 0.91인치, 1600야드에서는 0.75인치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탄약 바닥에 트레이서 장약이 추가돼 명중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656야드 거리에서 M2는 전차와 장갑차에 사용되는 아변 균질 강철 장갑 0.7인치를 관통할 만큼 강력합니다. 2인치 콘크리트, 1피트 모래, 최대 27인치 점토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단순히 순간적인 위력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강철 총려 또한 장시간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코발트 크롬 합금 라이닝이 적용되어 교체가 필요하기 전까지 만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M2가 신뢰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다른 기관총보다 발사 속도가 높다고 평가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 총은 더 현대적인 M240 기관총보다 사거리가 약간 더 길어서 2000야드에 달합니다. 게다가 더 크고 무거운 점 59경 탄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M2는 최대 사거리인 4마일 이상에서도 M240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M240, 이 발사하는 7.62 곱하기 51mm 탄환은 총구에서 약 2500 피트파운드의 힘을 발생시킵니다. M2의 .59경 탄환은 탄약 종류에 따라 11,000에서 15,000 피트파운드의 힘을 발생시켜 이 수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의 M2 변형뿐만 아니라 터키의 자닉 M2 QCB 변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만큼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최소 600정 의자닉 버전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습니다. M2A1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M2 설계이지만 앞서 언급한 오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리시버 가공과 총열 프로파일의 차이로 인해 M2A1보다 약간 더 무겁고 84파운드에 비해 85파운드가 조금 안 되는 무게입니다. 카닝 역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크롬 도금 총열을 사용하며 약 2만에서 2만 5천 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약간 더 길어서 64.9인치에 비해 약 65.5인치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카닉이 M2처럼 드론 대응 임무를 위해 픽업 트럭에 쉽게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2와 달리 발사 메커니즘이 단발과 자동 사격 모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드론 대응 작전을 위해 소련 시대의 대공포인 23mm 주 23E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M2처럼 이 대공포들도 상당히 오래된 무기이지만 분당 발사 속도가 높고 최대 8200피트의 유효 사거리 덕분에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드론 격추 무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주 23E의 두 개의 총력 각각은 이론적으로 방아쇠를 계속 당기고 있으면 탄약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분당 10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사수들이 보통 2-5초 정도의 짧은 연발 사격을 하며 총 10당 분당 약 400발 정도의 지속 가능한 발사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교차 발사 방식은 공냉식 총열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과열될 경우 탄약이 저절로 발사되거나 총열이 과도하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M2, 카닉, 그리고 제유-23E가 드론을 격추하는 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 무기들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가장 효과적인 기관총 기반 대드론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타이틀은 독일에서 설계된 게파르트 자주 대공포에 돌아갑니다. 46톤의 무게의 레오파르트 1 전차 차체를 개조해 장착한 게파르트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게파르트의 35mm 자동포 2문과 레이더 시스템 2개는 최대 15km, 9.32마일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저고도, 저속, 게룬, 장거리 카미카제 드론을 격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운영 중인 약 100대의 게파르트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독일 제조업체 KNDS는 2025년 초 우크라이나에 특화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현대화에는 향상된 레이더 및 추적 시스템, 탄도 컴퓨터, 레이저 거리 측정기, GPS,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러시아의 첨단 드론과 선항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M2는 여전히 기동식 대드론 방어 역할에서 게파르트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동성입니다. 게파르트의 포는 무거운 궤도식 전차 쉐시에 장착되어 있어 기동성과 사격 후 신속한 이탈 능력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M2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어 신속한 배치와 요격 드론 부대의 백업 역할에 이상적입니다. 이는 영상 초반의 예시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ZU-23W도 트럭이나 픽업 트럭에 장착 가능하지만 무게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차량 모델이 제한됩니다. 쌍발 23mm 대포는 상당한 토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 가벼운 민간용 반톤 셰시에서는 발사 중 차량을 안정시키고 트럭 프레임의 손상이나 심지어 트럭이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나 아웃리거를 광범위하게 용접하는 작업이 종종 필요합니다. 그 결과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된 평판 트럭이나 가스 66질 131 또는 개조된 카마즈와 같은 더 무거운 1.5톤에서 6톤 트럭, 쉐시에 주로 장착됩니다. 반면에 M2와 카닉은 무거운 쉐시 보강 없이도 표준 민간 트럭에 적재함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빠른 총열 교체 기능은 장갑 없는 트럭 적재함에서도 승무원이 과열된 총열을 신속히 교체할 수 있어 기동 임무에 특히 유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소형 고속 드론에 대한 활용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픽업업 트럭의 이중 장착 구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M2가 장착된 픽업 트럭에 사용하는 단점은 물론 사수들이 전차나 게파르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개조된 기관총 픽업 트럭에는 드론 방지 철제 케이지만 설치되고 장갑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력 부족은 잘 알려져 있으며 M2 사수와 같은 숙련된 운용자들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크라이나는 M2를 무인 지상 차량, 즉 UGV에 장착하는 또 다른 혁신적인 활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에미 탑재 로봇은 우크라이나의 데브드로이드사가 탱크뷰로와 협력하여 개발한 데브드로이드 TW12.7입니다. 이 로봇은 에미 브라우닝 기관총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사거리는 약 1km이고 야간 투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완전 자율형이 아니라 원격으로 조종되지만 미리 프로그래밍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우크라이나 제3군단의 한 부대가 이 로봇을 전선에 단독으로 배치해 45일 연속으로 전선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이 로봇은 48시간마다 정비와 재장전을 받았지만 한 번도 그 자리를 보병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임무 기간 내내 해당 구역 점령이나 침투에 실패했으며 2024년 11월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호 독립강습여단 이 운용화는 TW12.7이 콘스탄티누카 근처에서 러시아군 MT, MTLB 장갑 다목적 궤도 차량을 매복 공격으로 파괴했습니다. 로봇은 야간의 근거리에서 철갑 소위탄을 사용해 차량을 공격했고 얇은 장갑을 관통하여 승무원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M2로 무장시킨 로봇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T700은 최대 700kg, 1543파운드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제작된 더 중장비형 무인 지상 차량 UGV로 경량형 TW12.7이 너무 빨리 탄약이 소진될 수 있는 지속 사격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독특하게도 주무장인 M2 브라우닝과 보조무장인 7.62mm PKT 이렇게 두 개의 기관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큰 탄약 벨트와 추가 장갑판을 실을 수 있는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누우모 무인 지상 차량 UGV도 개발했습니다. 탱크뷰로와 데브드로이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누우모는 모듈식 플랫폼으로 M2 브라우닝이나 더 작은 K2 7.62 또는 PKT 중 하나를 장착할 수 있는 전투 모듈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목적 헌터 킬러 시스템으로서 방어선의 빈틈을 메우고 병사들이 드론 감시와 포격에 취약한 고위험 순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전설은 계속됩니다. 매 세대마다 M2는 참호전, 전차 대공포, 헬리콥터 도어건, 그리고 이제는 대드론 화기에 이르기까지 마치 그 임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처럼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가 이 전설적인 총에 어떤 새로운 용도를 찾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00년이 넘는 뛰어난 역사를 가진 M2 브라우닝은 여전히 변함없이 중요한 무기이며 이 사실이 곧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 채널 구독 꼭 해주세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로봇이 러시아 부대를 전멸시킨 방법에 대한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